네, 심화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국어 170에서 172쪽에 해당하는 인문 지문입니다. 인문 지문을 한번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문제 풀지 않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수업만 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 완성 교재를 펴서 문제를 풀고 시간을 정해놓고 풀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70에서 172쪽 16번부터 20번까지죠. 그래서 수능 완성 국어 실전 모의고사 2회고요. 16번, 20번 해당하는 인문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먼저 한번 해보죠. 16번 보세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많이 봤죠? 내용 일치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실시간으로. 첫 번째 단락 읽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보면서 맞나 틀리나,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고 또 16번 와서 선지 훑어보면서 OX,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하기를 하면서 한번 선지를 빠르게 훑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여긴 밑줄을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3단 논법, 통계적 3단 논법, 귀납 논증, 3단 논법. 반복되네요. 귀납 논증, 반복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를 통해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측하기를 하면서 좀 낯선 개념들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측하기를 할 때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들을 다 꼼꼼히 훑어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의 앞부분 위주로 빠르게 보고 지나가는 거랬죠. 앞부분 위주로 빠르게 보면서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낯선 개념, 용어들이 제시가 됐을 때는 밑줄 같은 것들을 그어서 체크를 해놓는다. 그게 바로 예측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그럼 얼른 지문 한번 봐야죠. 보니까 기억 밑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가설 연역법. 기본적으로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통계적 3단 논법과 가설 연역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문 읽으면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이 선지의 문장이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는지 보세요. 선지 1번 보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지 2번 한번 보세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뭐뭐와 달리. 기억은 니은은 뭐예요? 차이점이죠. 선지 5번 보세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거 뭐예요? 공통점이죠. 그럼 우리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파악할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주로 드러나죠. 무엇보다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잘 체크하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18번 보시면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가와 나가 무엇인지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가, 나, 괄호가 뚫려 있네.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 나에 들어갔냐. 이건 분명히 지문하고 관련이 있는 정보가 보기에 문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기를 앞부분 위주로 보셔야죠. 귀납 논증은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으로 나뉘는데 이 정도만 예측하게 할 때는 읽어도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귀납 논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납 논증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으세요. 기본적으로 귀납 논증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귀납 논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방법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보기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귀납 논증이라는 것이 있고 지문에서 이 귀납 논증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보기에 구체적 사례에다 적용하는 문제구나. 나는 지문 읽을 때 귀납 논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기를 읽을 때 지문의 귀납 논증하고 관련된 내용 어떻게 읽는다? 그치. 대응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실전에서도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또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가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서 중거집합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시면 보고요. 선생님은 사실 예측하게 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감소할수록, 그쵸? 클수록, 증가할수록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치? 이 서술 구조가 눈에 좀 들어오죠, 여러분? 왜요? 독서지문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잖아요.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 원리라고 했죠? 이 원리들은요. 잘 파악해둬야 돼요. 왜? 출제 요소가 되니까. 지문 읽을 때 귀납 논증하고 관련돼서 이런 원리가 제시된 내용은 특히 이렇게 화살표, 감소한다, 증가한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 화살표 위아래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지문 읽을 때 귀납 논증하고 관련돼서 뭔가 설명이 될 때 특히 원리가 제시가 되거나 이 원리를 화살표 위아래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집중해서 읽고 18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측하게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19번 한번 보세요. 보기에서 사용한 가설연역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설연역법 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가설연역법이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국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앞에 지문에서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놓치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를 살짝 봅시다. 자, 보기를 봤더니 천문학자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죠? 뭐 보기를 다 읽습니까? 예측하기인데 자, 앞부분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뭐구나? 구체적 사례구나. 우리는 가설연역법에 대해서 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구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선주 훑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다 보기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지문과 관련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9번은 가설연역법이라는 정보에 집중하고 20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20번은 보면은 이거 어휘 문제네요. 그래서 A부터 E를 문맥에 맞게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는요.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고 또 평상시에 공부할 때 내가 좀 어렵고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그런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요.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A부터 E까지 나올 때마다 와서 확인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그게 오히려 헷갈리고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일 먼저 푼다던가 제일 마지막에 푼다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까지 있었네요. 그럼 우리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일련의 전제로부터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새로운 명제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형식의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데 연역 논증이 뭔지 여기서 개념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모박스 했죠? 연역 논증에다가 네 이런 것들을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논증의 형식이다. 이거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필연적의 밑줄을 쳐놨죠. 보통 개념은 중요해요. 독서지문에서. 중요한데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개념에 해당되는 설명이나 내용을 전부 다 밑줄 칠 수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이미 풀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인문지문만 해도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개념 중요하다 그랬다고 개념에다 다 밑줄을 쳐놓으면 정작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빠르게 확인해야 될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념은 뭐 이게 개념이 어디 있다 정도만 잘 찾을 수 있도록 네모 박스만 정확하게 해놓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밑줄을 치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 보통 개념에는 밑줄을 다 치지 않는데 여기 필요한 적에다 밑줄을 쳐놨네. 왜 여기다 선생님 밑줄을 쳐놨을까?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밑줄을 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를 읽으면서 다시 올라와서 밑줄을 쳤냐면 자, 두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이와 달리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을 귀납 논증이라고 한다. 일단 귀납 논증 네모박스 하셨죠? 개념이니까 여기 읽고 나서 아하 확률적 필연적 이러면서 밑줄을 쳤습니다. 그치? 대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역 논증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바로 연역 논증이고 귀납 논증은 보다 확률적으로 참의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뒷받침한 논증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거다. 대비점이잖아요. 대비가 되는 내용은 출제 요소가 된다 그랬죠? 밑줄 쳤습니다. 통계적 3단 논법과 가설 연역법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읽어야지. 그치? 왜냐 우리 예측하기 하면서 이 기억, 니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했잖아요. 꼼꼼히 봅시다. 통계적 3단 논법과 가설 연역법은 전제가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 또는 합리성만을 결론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귀납 논증이지만 여러분이 여기 읽을 때 전제가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 또는 합리성만을 결론에 부여한다. 이것을 앞에 세 번째 줄에 확률적으로는 말과 대응시키면서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응시키면서 읽은 친구들은 참 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귀납 논증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제가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 또는 합리성만을 결론에 부여한다. 이게 바로 귀납 논증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줄의 귀납 논증의 개념을 설명할 때 뭐로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확률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대응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선으로 묶어놨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논증의 과정에서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귀납 논증과 차이점이 있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연역 논증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연역 논증은 필연적으로 라는 말을 핵심으로 밑줄 쳐놨죠. 그런 어떤 방법도 사용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다른 귀납 논증과의 차이점이구나.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쵸.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풀 수 있는 거 어디 있나 봐야지. 선지번 보세요. 3단 논법은 통계적 3단 논법과 달리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전제가 3단 논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통계적 3단 논법은 있는데 3단 논법은 없는데? 어제도 통계적 3단 논법도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추를 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두 번째 단락에 3단 논법이 뭔지 나오거든요. 어쨌든 3단 논법은 통계적 3단 논법과 달리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이건 연역 논증에 대한 내용인데 3단 논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은 연역 논증이죠. 그런데 이 3단 논법은 연역 논증인데 이때 통계적 3단 논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아하, 이거 맞네. 그치? 이렇게 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 3번 한번 보세요.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은 참이다가 아니라 참일 것이다가 된다. 왜요? 귀납 논증은 뭐라 그랬어요? 연역 논증은 필연적으로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은 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보증해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이다가 아니라 귀납 논증은 참이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이 아니고 확률적이니까 그치 참일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선지 3번에 OX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자, 다시 그러면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3단 논법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역 논증과 형식이 유사하다. 그래서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것이고 형식면에서 대전제,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연역 논증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에 해당된다? 그렇지. 귀납 논증에 해당된다. 통계적 3단 논법은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논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3단 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한 연역 논증으로 3단 논법은 뭐라고요? 연역 논증으로. 연역 논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걸 우리가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단락에서 봤잖아요. 그치?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얼른 어디 가서 확인해도 돼요? 우리 아까 선지 16번에 선지 1번 보면서 긴가 민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직 자신이 없는데? 그러고 넘어갔다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선지 1번. 3단 논법은 통계적 3단 논법과 달리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그치? 맞죠?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읽던 거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으며 두 개의 전제는 매개념을 공유하며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개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제시가 되네요. 네모박스 하시고 매개념은 뭐죠? 두 개의 전제를 공유하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매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체크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 설명하네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대전제와 소전제 공유되는 거 사람이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는 대표적인 3단 논법으로 대전제와 소전제에 모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뭐에 해당된다? 매개념에 해당된다. 개념을 예와 묶어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매개념에 대해서 꼼꼼히 보셨죠?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구체적 사례와 엮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사칙 연산,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뭔가 단순한 계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개념 설명할 때 들어가 있다면 출제 요소가 된다고 했죠. 이는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전제에서 결론을 타당하게 도출하게 한다. 두 번째 단락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선지 1번 3단 논법은 통계적 3단 논법과 달리 아까 우리 읽다가 부분적으로 확인했던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선지 2번 한번 보세요. 통계적 3단 논법의 귀속집합은 준거집합과 달리 결론에도 등장하는 집합이다. 근데 아직 준거집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밑에 내려가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지 4번 3단 논법에서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이어주어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맞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습니다. 선지 4번 봤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통계적 3단 논법도 3단 논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제 1, 전제 2, 결론. 그쵸? 여기서 보시면 전제 1에 집합 F의 X%는 집합 G이다. 자, 집합을 하나 그려봤어요. F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X%, 임의로 X%를 만들어요. 요 정도 선생님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X%라고 임의로 설정을 했어요. X%가 바로 뭐다? 집합 G이다. 그쵸?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집합 F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A는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있다면 A가 여기 있다면 G의 원소일 것이지만 A가 이 부분에 있다면 G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소이다가 아니라 원소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 확인했죠?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락. 여기서 집합 F를 준거집합이라고 하고 집합 F를 뭐라고 해요? 준거집합이라고 하고 집합 G를 귀속집합이라고 한다. 준거집합은 두 전제에 동시에 등장하며 3단 논법의 매개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전제 1과 전제 2 집합 F가 동시에 등장하고 매개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매개념의 개념은 아까 두 번째 단락에 살펴봤죠. 귀속집합은 전제와 결론에 함께 등장하면서 결론에서 A가 속한다고 주장되는 집합이다. 집합 G가 바로 귀속집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 자, 선지 2번 한번 보세요. 통계적 3단 논법의 귀속집합은 준거집합과 달리 결론에도 등장하는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귀속집합 얘기하고 이럴 때 이 G에 대해서 체크했던 부분을 상기하시면 확인되는 거 두 번째 단락이 아니라 뭐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선지 2번도 맞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통계적 3단 논법의 결론이 A는 집합 G의 원소이다가 아닌 A는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 그치? 우리 좀 전에 봤죠? 원소일 것이다. 인 것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A가 여기에 해당되면 참이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통계적 3단 논법은 x의 값이 클수록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치? x의 값이 클수록 참일 확률이 높아지죠. 만약에 현재논 선생님이 x를 여기까지 해서 x를 그렸지만 그쵸? 만약에 x가 더 넓어져요. 더 커졌어요. 여기까지가 x예요. 여기까지가 x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적 3단 논법은 x의 값이 클수록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치? 이때 x의 값은 준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지게 된다. 얘들아 이거 봐봐.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진다. x의 값은. 이때 내포 그치? 이거 우리가 원리구나 그러고 봤는데 여기에서 내포가 뭔지 몰라. 일단 원리니까 화살표 위아래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포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내포라는 것은 특정 집합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따질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성질이나 조건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성질이나 조건 이런 것들 우리가 내포라고 합니다. 논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내포라는 말, 외연이라는 말은요 여태까지 뭐 연계교재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를 꼭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서 내포라는 것은 어떤 집합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나 조건, 외연이라는 것은 범위예요. 범위. 쉽게 생각해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연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반비례 관계. 그치? 예를 들어서 내포가 인간임일 때 외연은 70억이 돼요. 그치? 인간은 70억. 이 전 세계의 인간은 인간이라는 어떤 성질, 그런 조건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간, 이 인간은 내포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외연은 그 범위는 인간에 해당되는 그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70이 돼요. 내포가 인간이고요. 그다음에 외포가 뭐라고요? 70억이란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내포가요. 인간임, 한국 국적임, 대학생임으로 증가하게 되면 외연은 어떻게 돼요? 그치? 여기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그 대학생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으로 이 내포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 범위는 어떻게 될 거예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냥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약 200만으로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이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준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은 감소할수록 x의 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x값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참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죠. 왜? 원리잖아요. 뭐뭐 있으랑 뭐뭐다.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00%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지금 부분이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한 원리를 내가 화살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됐어. 그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예측하기 할 때 여러분 171쪽에 18번이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하면서 화살표 위아래 원리 이거 정보 얻어냈잖아요. 이거랑 관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섯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가설연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가설연역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한 다음 그 예측이 실험과 관찰로 증명되면 진리로 수용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설연역법입니다. 전제 1, A라는 가설이 있다. 가설 A가 옳다면 그로부터 연역된 예측 B도 참이다. 그렇지? 연역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역적이고요. 연역적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제 3이에요. 경험적으로 예측 B가 관측이 된다. 결론 뭐다? 가설 A는 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가설 연역법이다. 위 형식을 가설 연역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제 1에서 전제 2를 도출하는 과정이 연역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러분 조금 전에 봤죠? 이 과정이 전제 1에서 전제 2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떻다? 연역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설명이 여기 지금 7번째 단락에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가설 A를 뒷받침하는 예측 B가 관측된다 하더라도 전제 참이 결론을 필연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 연역법의 결론은 가설 A는 참이다가 아니라 뭐였었어요, 우리 여러분? 가설 A는 참일 것이다. 이제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가설 연역법은 뭐에 해당된다? 귀납 논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번째 단락 읽으면서 또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통계적 3단 논법하고 가설 연역법 기억 니은이죠 각각 이것은 귀납 논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가설의 입증은 가설로부터 예측된 현상이 실제로 관찰되는지 여부에 결정되며 만약 예측 B가 관측되지 않는다면 가설 A가 거짓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설 A는 어떻게 되게 된다? 반증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납 논증에 해당되는 거죠. A가 참이라고 해서 B가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가 아니라 참일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하는 것이죠. 자, 7번째 단락 봤고요. 마지막 8번째 단락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실제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가설의 입증과 반증은 매우 복잡한 구조와 절차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할 때 가설과 함께 보조가설, 경쟁가설, 그리고 선의 확률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조가설, 경쟁가설, 선행 확률이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가설은 하나의 가설이 존재하는 다른 가설로 대부분 관찰 방법이나 실험 조건과 관련된 일반적 면제나 배경적 사실 등에 해당된다. 관찰 방법이나 실험 조건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보조가설이고요. 경쟁가설은요, 어떤 과학적 현상에 대해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가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경쟁가설이다.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가설.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설과 경쟁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이 과학적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행 확률이다. 선행 확률이란 문제의 가설로부터 예측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그 가설이 참이 될 확률을 의미한다. 선행 확률이 높은 가설은 가설이 가진 과학적 정합성이 견고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되기 전에 참이 될 확률이 높은 가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쟁 가설들로부터 공통으로 예측 가능한 현상이 있고 이 예측을 어느 가설을 통해 더 잘 검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경우 선행 확률이 높은 가설일수록 과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또 원리가 제시가 됐네요. 아하,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하던 대로 16번 문제 나머지 해결했는데 그쵸? 선지 5번을 안 봤잖아요. 선지 5번 보세요. 귀납론 중에서 선행 확률, 좀 전에 8번째 단락에서 봤죠? 선행 확률이 낮은 가설은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을 의미한다.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아까 8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행 확률이 높은 가설일수록 과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선행 확률이 낮은 가설일수록 과학적으로 인증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은 틀렸죠.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이 될 확률이 낮아지는 가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통계적 3단 논법이고요. 니은은 가설 연역법이에요. 둘 다 귀납 논증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선지해본 보세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도 항상 참이라는 점에서 연역적이다. 여러분,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은 항상 참이다. 이건 연역 논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과 니은은 귀납 논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죠. 연결 자체가 1번 틀렸습니다. 자, 선지 2번 보세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전제가 결론을 확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다. 전제가 결론을 확률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귀납 논증을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 니은은 모두 귀납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술하면 아니죠. 안 되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2번도 어쨌든 틀렸습니다. 선지 3번. 기억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니은은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요. 전제 1, 전제 2,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니은은요. 전제 1, 전제 2, 전제 3, 결론 그러면서 관측을 통해서 검증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네. 선지 3번은 기억과 니은의 어떤 연역적 특징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선지 4번 보시면 기억은 증거집합을 통해 귀속집합을 유추한다는 점에서 이거 먼저 여러분 우리 짚고 넘어가 봅시다. 기억은요. 통계적 3단 논법이에요. 통계적 3단 논법은 증거집합을 통해 귀속집합을 유추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통계적 3단 논법은요. X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서 X 퍼센테이지가 쥐고 X의 값이 클수록 결론이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X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참이 될 확률이 크냐 작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통계적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추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유추라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유추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4번은 그러니까 틀렸네.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은 가설연역법이죠. 가설연역법은 관측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귀납적이다. 그렇지. 이게 바로 가설연역법은 설명하는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6번째, 7번째 단락에. 뒤에 니은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기억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다. 아니 이거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아까 가설연역법 같은 경우는 전제가 1, 2, 3 결론 이렇게 하면서 전제가 두 개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18번을 틀린 친구들은 지금 하는 설명을 잘 듣고 복습을 꼼꼼히 해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답을 좀 고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귀납 논증은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 논증은 사실 우리가 뭔지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이 우리가 귀납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귀납 논증은 뭔지 알겠는데 강한 논증, 약한 논증이라는 말은 지금 보기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개념을요. 보기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강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다. 그럼 여러분 귀납 논증 설명하면서 결론이 참일 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앞에 지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요? X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X값이 커질수록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거. 자, 지금 F라는 집합을 그렸어요. 이게 지금 F라는 집합이에요. 이 F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X 퍼센테이지를 임의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X예요. 근데 이 X값이 커질수록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렇지. 왜냐면 아까 결론이 뭐였어요? A는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가 결론이잖아요. A가 G의 원소이려면 G의 범위가 커져야 되잖아요. G의 범위가 결국 X값이니까 X값이 커질수록 G의 범위가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가 G의 원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앞에서 내내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은 논증이라는 것은 결국 X값이 커진다는 것이고, X값이 커진다는 것은 내포와 외연으로 설명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5번째 단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포가 크고 외연이 작을수록 X값이 커진다고 했어요. X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치, 참이 될 확률이, 결론이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포와 외연은 반비례 관계라고도 얘기했었죠. 그치? 통계적 3단 논법이 강한 논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결론이 긍정문일 때와 부정문일 때 차이가 있다. 만일 A는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와 같이 결론이 긍정문의 형태일 경우에는 우리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X값이 커진다, 내포가 커진다, 외연이 작아진다.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가지요. 그런데 반대로 전제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A는 집합 G의 원소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닐 것이니까 X값이 작아지는 거겠죠. 지금 이 X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한 이 정도 됐어, X값이.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원소가 아닐 것이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X값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포가 작아지고 줄어들고 외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에는 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선지를 보는 거예요. 자, 선지 1번. 중거집합의 외연이 감소할수록 가는요, 강한 논증이에요. 강한 논증에서 가 같은 경우는 A는 집합 G의 원소일 것이다 라는 긍정문의 형태일 경우에는 가와 같을 경우 강한 논증이 된다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포가 크고 외연이 작고 그럼으로써 X값이 커져야 되는 거죠. 외연이 감소한다. 맞죠? 2번 X값이 클수록 맞죠? 선지 3번 중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할수록 맞죠? 여러분 내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보면서 같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놓은 부분 이렇게 같이 보시면 편하죠? 그 다음에 4번 X값이 작을수록 안 된다니까 X값이 커져야 된다니까요. 중거집합의 내포가 감소하면 안 되고 증가해야 된다니까요. 선지 4번 5번 안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세요. 반대예요. 중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내포가 감소해야 된다니까요. 중거집합의 외연이 감소한다. 외연이 증가해야 된다니까요. X값이 작을수록 그렇지. X값이 작아야 되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사용한 가설연역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설연역법 생각하시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구체적 사례예요. 우리가 예측하기를 하면서 이미 구체적 사례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 사례를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지문에서 읽은 내용하고 대응관계를 따지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설연역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와 보기의 구체적 사례를 자꾸 대응시키면서 연결하면서 읽으려고 해야 돼요. 천문학자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측을 시도했다. 그는 예측하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참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관측에 사용할 사진기가 신뢰할 만한 관찰 도구라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몇 번째 단락이냐면요. 그쵸. 마지막 단락 8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조가설, 그 다음에 경쟁가설, 선행 확률 이런 게 있었어요. 보조가설이 뭐였냐면 하나의 가설이 전제하는 다른 가설로 대부분 관찰 방법이나 실험 조건과 관련된 일반적 면제나 배경적 사실 등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 부분 밑줄 쳐놨었죠. 그래, 이거는 보조 가설에 해당이 되는구나. 사진기라는 것은. 중력이 강한 태양의 주변을 빛이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예측하는 거죠? 예측. 그는 1919년 아프리카 개기일식 때 태양 주변의 별들을 촬영한 사진과 6개월 뒤에 같은 위치에서 별들의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어떻게 했다? 비교했어. 별들의 위치가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어. 관측하고 확인을 한 거죠. 결론이 뭐예요?
이를 통해 에딩턴은 빛이 강한 중력을 가진 태양 옆을 지날 때 휘어짐을 확인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게 결론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제 1, 전제 2, 전제 3 결론에 해당하는 가설연역법이잖아요. 6번째 단락 가설연역법 설명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1번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딩턴이 태양 주변의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에 해당한다. 그치? 맞죠? 선지 2번. 자신이 관측에 사용할 사진기가 신뢰할 만한 관찰 도구라는 것은 실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보조 가설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기를 지문의 내용하고 대응시키면서 연결하면서 읽었더니 선지가 바로바로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선지 3번 보세요. 중력이 강한 태양의 주변을 빛이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 예측에 해당되는 거죠. 결론이 아니라 예측. 그 다음에 선지 4번. 1919년 아프리카에서 개기일식 때의 별들의 위치와 6개월 뒤의 별들의 위치가 차이남을 확인한 것은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관측에 해당이 된다. 예측을 뒷받침하는 관측. 여러분 지금 보면서 선생님 예측 얘기하고 막 관측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얼른 교재 170쪽에 있는 6번째 단락에 가설연역법을 설명한 그 형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선지 5번. 에딩턴이 예상한 것과 달리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관측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반증이 됐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뭐라 그랬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어휘 문제를 잠깐 볼게요. A부터 E를 우리 이거 독서 지문에서 이런 형태의 어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A가 도출, B는 공유, C는 등장, D는 수용이었어요. 다 이 어휘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이의 견고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의미가 아니죠. 견고라는 것은 굳고 탄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5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외연이라는 또 내포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하면서 연계교재이니까 수능에 연계될 수 있으니까 자주 등장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정보들을 좀 찾아서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잘 학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